위주로, 그리고 그 특허 절차나 제도보다는 그 연구원분들 입장에서 그 아이디어를 내거나 창출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고민을 해야 좋은 특허를 만들 수 있는 건지 이런 쪽에 좀 집중해서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 분들은 특허 출원, 특허 등록하고 굉장히 친해가지고 특허 명세서의 구조가 이렇다는 거는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 특허 청구 범위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를 기재하게 되어 있지만 특허 청구 범위가 있고, 이 특허 청구 범위가 심사의 대상이기도 하고 보호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도로 따지면 양은 뭐 한 1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중요도는 거의 90% 이상이 특허 청구 범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을 때 특허 청구 범위를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특허 청구 범위를 우리가 그 권리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구글 특허의 특허 명세서 구조인데요. 뭐 맨 앞에는 그 서지사항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딘가 보면 이 특허 청구 범위라고 있고, 이 특허 청구 범위에 청구항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부터 n개까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항마다 하나의 특허지만 청구항마다 실질적인 특허권이 개별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이 두 개만 나왔는데요. 뭐 20개라면 사실상 특허권은 20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저희가 내면 이제 세 가지를 특허청에서 심사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지만 주요하게는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신규성, 진보성, 그리고 명세서가 잘 써져 있는지. 그 신규성은 어떤 거냐면 하나의 선행 문헌에 비해서 새로우냐를 따지는 거고요. 진보성은 하나 이상의 선행 문헌을 조합할 수 있는데 그 조합한 결과보다도 진보된 것이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할 거는 제가 아무리 좋은 발명을 해서 명세서를 아무리 잘 쓰더라도 청구항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청구항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도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으면 특허 전체가 거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세서를 잘 쓰는 것보다는, 물론 명세서를 잘 쓰는 게 못 쓰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만, 청구항이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이 있고 그 기재 요건에 맞아야 이게 좋은 특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이 저작권의 대상이고요.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프트웨어에 녹아있는 어떤 그 개념, 이거는 이 특허의 대상이고요. 일단 저작권과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라이선스와의 관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사용, 복제, 배포, 개작, 재배포 이런 권리는 개발한 사람에게 모두 있습니다. 근데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오픈소스는 프리소프트웨어하고는 좀 구별되는데요. 프리소프트웨어는 이제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사용만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만 허락하는 거고 복제하거나 이거를 개작하거나 또 허락 없이 배포하는 거는 이제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그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이러한 권리들을 허락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규정 준수가 없다면 이제 거꾸로 돌아가서 저작권 위반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특허권과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 자체는 저작권의 대상이지만 그 소프트웨어에 녹아있는 어떤 컨셉, 이거는 특허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MS, 오라클, 애플, 노키아가 갖고 있는 특허를 침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픈소스 라이선스 오픈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녹아있는 컨셉을, 특허를 출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특허권은 특허 청구 범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허법에는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는 청구 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렇게 이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청구 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해서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법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어 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뭐 심사 사례, 다수의 판결 사례를 통해서 성립된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All Element Rule이라는 이론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적용되고 있고 우리나라 대법원도 이 룰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뭐 이 룰을 좀 보완하는 이론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확립된 기준은 All Element Rule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해서 실시해야만 침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구항의 구성 요소가 A, B, C라면 예를 들어서 신식품이 A, B, C다. 이러면 이거는 똑같기 때문에 침해죠. 그런데 A, B, C에 매우 좋은 D라는 구성 요소를 더 부과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D를 부과한 어떤 기여는 있지만 이 사람도 이 청구 범위 A, B, C에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A, B, C, D가 A, B, C를 그대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론이 All Element Rule이고요. 어떤 사람은 C를 빼가지고 A 플러스 B를 실시했다면 이거는 비침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 청구 범위 해석은 한 95% 정도는 이 이론으로 다 지금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이론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분들 입장에서 특허 청구 범위를 리뷰하거나 검토할 때는 이 이론을 생각하시고 이 청구항에 이런 쓸데없는 C라는 구성 요소가 기재되어 있진 않은지 C보다 더 좋은 용어가 없는지 이런 거를 좀 고민하면서 리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좀 설명을 드려놨는데요. 제가 이 발명을 했습니다. 이 의자를 발명을 한 겁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이 밑판이 있고요. 이 엉덩이가 이를 지지하는 밑판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등을 지지하는 이 뒷판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의자를 하다 보면 팔을 놓을 데가 없어서 불편하고 옆으로 흘러내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팔걸이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러면 특허 침해가 되느냐를 볼 때 이 청구항을 이렇게 쓴 겁니다. 사각형 밑판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겁니다. 사각형 밑판 있어, 오케이. 다리 있어? 있어, 오케이. 뒷판 있어? 오케이. 그러면 팔걸이가 있든 없든 이 청구항에 있는 구성을 다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침해를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뒷판이 없죠. 그러니까 사각형 밑판과 다리는 있지만 뒷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비침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허 청구 범위를 좀 그러니까 잘못 쓴 거죠. 이 밑판하고 다리하고 뒷판은 있지만 청구항에서 특허 청구 범위에서 괜히 사각형이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실시는 이 원형 밑판이죠. 그래서 이거는 비침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특허 청구 범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앞으로 좀 설명드릴 내용인데요.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하거나 어떤 논문을 쓰거나 이 특허를 쓸 때 항상 좀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언론에는 이 삼성전자하고 애플이 굉장히 크게 몇 년 전에 싸웠었죠. 이게 언론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 특허 사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애플이 서로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또 공격도 받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특허 중에 97년도 아마 97년도 특허일 겁니다.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특허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MP3 핸드폰입니다. 그러니까 97년 이전에 MP3 플레이어는 있었고요.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근데 MP3하고 핸드폰을 합쳐놓은 MP3 핸드폰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MP3 핸드폰에 관한 특허를 가지고 아이폰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니까 이 역공을 한 거죠. 이 공격을 했더니 일단 첫 번째 컨셉, MP3
하고 핸드폰을 합쳐놓은 것 자체가 이 특허로서 특허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진보성이 있느냐, 이 쟁점이 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싸움을 이제 거친 끝에 그거는 진보성이 없다. 그러니까 MP3하고 핸드폰 각각은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공지된 선행 기술이고, 이거를 단순히 조합했다는 거는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아까 제가 특허 청구 범위를 여러 개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어떤 청구안이 있냐면 이런 청구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MP3는 저희가 음악을 들을 때 사용하는 거고요. 핸드폰은 전화를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명자의 97년도 당시에 발명자의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상을 해본 겁니다. 노래 또는 음악을 듣다가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상상을 그냥 해본 겁니다. 그래서 MP3하고 핸드폰을 합치겠다는 이 아이디어보다 한 발 조금 더 들어간 거죠. 이걸 합쳤을 때 생기는 문제가 뭐지? 매우 간단한 문제가 뭐지를 고민하고 그 중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MP3 오디오 데이터를 재생하는 도중에 전화가 오면 여기 포즈 일시 정지시킨다는 거죠. MP3 오디오 데이터를 일시 정지시키고 전화 왔다는 걸 알려주고요. 전화가 끊기면 일시 정지를 해제하고 그 위치로부터 MP3를 다시 재생한다. 이게 청구안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가 상큼하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하거나 특허를 내거나 논문을 낼 때 항상 저희가 부딪히는 게 우리가 낸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구성 요소들이 사실은 어디엔가 다 있는 겁니다. 새로운 거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알려진 선행 기술들을 저희가 잘 조합해서 뭔가 하나의 완성된 아이디어를 만드는데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완성된 아이디어를 실제 사용 시나리오에 적용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뭐일지를 고민하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문제점 중에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화기와 MP3를 합쳤을 때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죠.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 좋은 특허가 또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구글하고 한국 포탈하고 2000년 후반에 분쟁이 있었던 특허고요. 이게 뭐냐면 검색 서비스하고 지도 서비스를 결합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검색 특정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라고 검색창에 쳤을 때 이런 지도가 나오는데요. 이런 지도가 여기가 카이스트라고 치겠습니다. 이렇게 지도가 나오는데 이거의 어떤 식별자, 그러니까 여기에 카이스트라고 쓰고 그 카이스트 식별자를 이렇게 말풍선으로 표시하고 이 특허의 핵심은 이제 나옵니다. 이 말풍선의 그림자를 지도에 표시하겠다는 게 이 특허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색 서비스하고 지도 서비스를 합친 사람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죠. 검색했을 때 그 검색어를 어디에 표시할 거냐, 말풍선에 표시하자. 그러면 이게 대충 표시하면 다른 어떤 표시들하고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섀도우를 주자. 이런 게 이 구글 특허의 핵심이고요. 이제 저희가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하고 있죠. 약간 지도 서비스하고 검색 서비스를 합친 경우를 저희가 보면 이제 많이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로부터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선행 기술을 조합했을 때 사용자 또는 어떤 개발자, 운영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게 무엇이냐, 이거를 좀 고민을 한 겁니다. 이 구글에서는. 그러니까 이 검색
결과를 지도상에 표시할 때 그 검색어를 표현해 줄 거냐, 말풍선에 표현해 주겠다. 그리고 그 말풍선에 그 섀도우를 주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편의가 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그 여러 개의 그 공지된 구성들을 이용해서 그 좋은 발명을 만들어낼 때 어떤 부가적인 구성, 섀도우를 주거나 말풍선을 형성하거나 이런 부가적인 구성이 있는지를 이제 고민해야 이제 좋은 특허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그러니까 프랑스 톰슨이라는 회사가 삼성전자의 텔레비전을 놓고 특허 침해 소송을 한 사례입니다. 이게 톰슨 측 주장이에요. 이게 왼쪽에 있는 게 톰슨 특허의 청구항의 각 구성 요소를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표는 이제 삼성전자 텔레비전 그 매뉴얼과 그 도면을 뒤져가지고 삼성전자의 텔레비전이 이렇게 청구항의 모든 구성 요소를 실시한다고 이제 톰슨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특허의 핵심은 뭐냐면 저희가 텔레비전의 뭐 밝기를 조절하거나 명암을 조절할 때 텔레비전 화면 위에 그 위에 또 메뉴 화면을 보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OSD 화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OSD 화면을 보여줄 때 이 과거에 그 필립스의 선행 기술은 뭐냐면 텔레비전 화면에 필요한 영상 정보는 이 메인 메모리에 저장하고 OSD를 위한 그 메모리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게 필립스의 주요한 선행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톰슨이 왜 이럴 필요 있냐? 메모리 하나를 합치고 메모리 같이 쓰자. 이게 특허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삼성전자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특허 침해가 이제 성립한 사례고요. 이것도 보면 이런 구성들 무언가를 선행 기술들을 저희가 결합할 때 결합에 그치지 말고 통합을 통한 효율화가 있는지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선행 기술이 별개로 썼었는데 이거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두 개의 선행 기술을 결합할 때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대부분의 발명은 이 선행 기술의 조합 또는 약간의 변경을 통해서 이제 도출이 됩니다. 근데 이런 선행 기술의 조합 또는 약간의 변경을 통해서 발명한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들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조합하는 선행 기술의 성질, 그러니까 MP3는 노래 듣는 거, 전화기는 전화하는 거, 이런 성질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빨리 인식하는 게 특허의 내용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다음 문제고요. 이 두 개의 선행 기술을 합치거나 변경했을 때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저희가 먼저 인식하는 게 이제 좋은 특허가 되는 거고요. 실마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선행 기술의 성질을 고려할 때 부가적인 구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편의를 좋게 하거나 구현을 쉽게 하거나 관리를 쉽게 하는 부가적인 구성을 저희가 꼭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선행 기술의 추가적인 변경을 고민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느냐, 이게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사안을 고민하면서 특허 아이디어를 창출하거나 고민하면 그래도 좀 더 좋은 특허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뭔가 알고리즘을 개발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게 실제로 실제 서비스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좀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시나리오를 그린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나의 프로그램 또는 나의
그 알고리즘이 실제 사용 환경에서 그 실제 시나리오 상에서 이 운영이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빨리 캐치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그 심플하더라도 그런 게 좋은 특허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점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방금 전 말씀드린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네, 우선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가장 궁금한 건 아무래도 그 특허의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범위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실제 물건이 조금 회로 형식으로 구성되는 하드웨어랑 다르게 소프트웨어는 좀 개념적이거나 아니면 논리적인 수준에만 존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은 지금 최근 한 10년 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소프트웨어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이 됐고요. 근데 안 되는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출 서비스를 할 때 이자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뭐 이런 거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거 이런 거는 안 되고요. 나머지는 특허의 대상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거를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결합하면 특허가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고요. 하드웨어와 어떻게 결합할 거냐는 실제 기술보다는 특허 테크니컬한 문제로 이제 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쪽에 소프트웨어 쪽에 경험이 많은 변리사가 좀 도움을 드리면 그런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인 플로우 차트로만 구성되는 형식의 알고리즘 자체로는 조금 어렵고 하드웨어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알고리즘 자체를 연구원분들께서 개발을 하시면 그 이후에 특허화 시키는 거는 특허 테크니컬한 문제거든요. 그거를 발명의 대상이 되게 보이게 하는 특허 기술이 지금 좀 있습니다. 이 기재하는 방식에 관한 최근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따르기만 하면 굳이 연구원분들께서 그걸 어떻게 하드웨어하고 결합할지를 고민하지 않더라도 특허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그게 사실상 제가 느끼기에도 미래에 별로 쓸모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특허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특허를 내는 게 의미 있는 활동을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는 확신이 들면 당연히 의미가 없는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삼성전자 애플이 서로 싸웠을 때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가 소유한 특허들을 한 건 한 건 다 검토를 했습니다. 이 중에 애플 상대로 공격할 수 있는 특허들을 찾아봐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여러 로펌들에 다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사람마다 다 골랐죠. 그래서 나중에 그 결과를 리뷰를 해보니까 삼성전자에서 특허 출원할 때 이 등급을 평가를 하거든요. 이거는 S급이다, 이거는 A급이다, B급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 공격할 때 찾아보고 통계를 내보니까 그 중에 S급, A급으로 평가된 기술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특허 분쟁이 결국은 뭐 10년, 더 늦으면 15년 이후에 생기는데 지금 이걸 B급으로 평가한 것들이 더 많이 사실은 나왔고요. 공격 가능한 특허들로. 그리고 거꾸로 이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전 세계 다 출원하자. 이런 특허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판단하는 게 과연 사실은 삼성에도 변리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판단을 잘하겠지만 그거를 섣불리 판단하지는 못하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봐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러면 당연히 특허 출원하는 거는 당연히 무의미하겠죠.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제가 뭐 추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허 괴물 같은 거 말을 많이 듣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특허가 가치 있다 보다도 특허의 그 클러스터가 이제 다른 데하고 당대당으로 할 때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분리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게 톰슨이라는 회사가 예전에는 TV를 만들다가 사실 망해가지고 그 특허 한 100건 정도를 삼성에 공격했거든요. 근데 100건 중에 실제로 침해인 것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100건이니까 얼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대충 비슷한 특허라도 뭔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덩치를 키우는 거 이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대부분의 연구실 입장에서는 그런 전략은 별로 지금 이 학교마다 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은 별로 저희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좀 사용 시나리오를 좀 그려보고 그 중에 감이 오는 실제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확신이 드는 특허들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지금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특허가 출원이 된 다음에 그 소유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주관기관이 보통 이제 학교에서 진행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제 발명가가 이제 같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학교를 이제 떠나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졸업 이후에는 그러면 그 특허에 대한 영향력 같은 게 학교 측이랑 이 발명가 측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은 학교 측으로 100% 이렇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학생이 졸업을 했느냐, 교수님이 계속 계시느냐 이거하고 특허의 영향력은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교수님도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학교에 계속 계시는 교수님도 특허의 영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허의 영향력은 여기 보시면 출원인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산학협력단만 원래 모든 권리를 다 갖는 거고요. 그리고 특허를 통해서 이제 수익이 났을 때 그거를 발명자에게 보상하느냐 안 하느냐는 학교와 그 발명자의 근로계약에 따른 것이고요. 그게 발명자가 졸업을 했느냐, 재직 중이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원칙적으로 따지지 않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이 졸업한 학생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거를 좀 졸업한 학생의 비중을 좀 낮게 보는 경향은 약간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발명자로 있고 졸업을 했더라도 좋은 특허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학교에 당당하게 내가 학생일 때 이거 개발해서 당신들 돈 많이 벌고 있지 않느냐, 돈 내놔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문이 없으면 이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